너는 와인 따르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정말 쓸모가 없군.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최고급 한우 레스토랑의 고요한 별실 안 강태식은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민서를 노려보며 혀를 찼다. 그의 잘 다듬어진 얼굴이 불쾌감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태식의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동석한 민서에게는 또 하나의 가시방석일 뿐이었다.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인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5년 전 평범한 삶을 꿈꾸며 모든 과거를 등졌을 때 그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혼 생활 첫 해에 이미 먼지처럼 부서져 사라졌다. 남은 것은 습관적인 복종과 태식의 끊임없는 언어폭력뿐이었다. 오빠도 참 새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원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어색한 법이잖아. 태식의 여동생인 강민아가 입술을 비죽이며 말했다.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도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멀었구나, 민서야. 네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태식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들의 모든 대화는 민서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무능한 존재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아래로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 한때는 강철을 부수고 생사를 가르는 결정도 내렸던 그 손이 지금은 무력하게 떨고 있었다. 아버님, 이번에 추진하시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태식이 화제를 돌리며 아버지에게 아첨하듯 물었다. 그때부터 식사 자리는 그들만의 비즈니스 미팅으로 변질되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이야기, 정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커넥션 경쟁사를 무너뜨릴 계략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민서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씹는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태식은 그런 민서의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부속품 과시용 트로피 정도로 여겼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절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여자. 그것이 강태식이 아내에게 바라는 유일한 미덕이었다. 그는 민서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고아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아, 맞다, 여보. 사업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태식이 갑자기 민서를 불렀다. 다음 주에 박 의원님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당신도 같이 가야겠어. 가서 그냥 입 다물고 앉아만 있다 와. 괜히 나서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알았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민서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태식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가족들에게 외쳤다. 자, 우리 강씨, 가문의 더 큰 성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오직 민서의 잔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태식의 눈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너는 뭐 해 건배도 안 하고. 미안해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 말은 태식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민서의 변명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속이 안 좋아 시시콜콜 변명은.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그 순간이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태식이 손을 휘저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 와인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진홍색 액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민서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별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새하얀 실크 원피스 가슴팍에 짙은 와인 자국이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다. 그 원피스는 민서에게 남은 유일한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옷,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어머나 칠칠맞게 그 비싼 와인을 다 쏟았네. 강민아는 아예 대놓고 비웃었다. 태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서를 탓했다. 거기 멍청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걸레짝 하나 버리는 셈 치면 되지. 뭘 그렇게 쳐다봐. 시끄럽게 굴 생각 마. 걸레짝.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깃든 옷이 그의 입에서는 걸레짝이 되어버렸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위로 흉하게 번져가는 와인 자국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다. 늘 순종적으로 내리깔려 있던 그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모멸감, 분노가 차가운 결정체가 되어 심장에 밝히는 듯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포식자가 첫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그래 강태식.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한낱 순한 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발톱을 숨기고 있던 늑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늑대의 조용하고도 무자비한 복수가 막 시작되었음을. 차가운 가죽 시트가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서 한민서는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봤다. 운전석의 기사도 조수석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강태식도 그녀에게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태식은 오는 길에 그녀에게 또 한 번 폭언을 퍼부었지만 민서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냉기가 그녀를 감쌌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가두어온 화려한 감옥이었다. 당장 그 더러운 옷이나 갈아입어 보기만 해도 재수 없으니까. 태식은 코트를 벗어 던지며 쏘아붙이고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아마도 회사 문제로 밤새 골머리를 앓을 모양이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와인이 묻은 흰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벗었다. 어머니의 유품은 더 이상 순백이 아니었다. 붉은 얼룩은 마치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원피스를 곱게 접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과거와의 작별 의식이었다. 샤워를 마친 민서는 편안한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태식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집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때가 되었다. 민서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집의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명목상으로는 그녀의 취미방이었지만 지난 5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버려진 공간이었다. 태식은 이 방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방문을 잠근 그녀는 익숙하게 바닥의 특정 지점으로 다가갔다. 고급 원목 마루의 이음새 부분을 손끝으로 가볍게 누르자 클릭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의 일부가 위로 솟아올랐다. 그 아래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전자기 펄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케이스 3개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열자 투박하고 견고해 보이는 군용 노트북이 나왔다. 두 번째 케이스에는 여러 개의 위성 전화기와
각종 도청 및 추적 장비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금속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신분증 하나와 USB 메모리 스틱 몇 개, 그리고 지문 인식으로만 열리는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다. 민서는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일반적인 운영체제 로고 대신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30자리가 넘는 알파벳과 숫자 특수기호가 뒤섞인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며 보안 시스템이 여러 단계의 인증을 요구했다. 망막 스캔, 음성 인식, 지문 확인. 모든 절차가 끝나자 마침내 어두운 배경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 위에는 단 하나의 아이콘, 은색 달 문양만이 떠 있었다. 은월 흰예.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다. 숨겨진 달이라는 뜻처럼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들을 처리했다. 그녀는 USB 스틱 하나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틈틈이 구축해둔 비공식 정보망과 백도어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식과 결혼한 직후부터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대비했다. 사랑을 믿지 않았기에 생존을 준비했다.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태식과 그가 운영하는 대진건설의 모든 서버에 침투했다. 일반적인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은 은월의 기술 앞에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임원들의 개인 이메일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그녀의 노트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다운로드되는 동안 그녀는 작은 금속 상자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국가정보원 소속 특수요원 한민서. 사진 속의 20대 후반의 그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날카롭고 냉정하며 세상의 모든 어둠을 꿰뚫어 볼 듯한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자 지난 5년간 강태식의 아내라는 가면 속에 갇혀 있던 진짜 자신 은월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침 식사 메뉴를 고민하던 주부가 아니었다. 백화점 세일 정보를 검색하던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가 양성한 최고의 인간 병기 중 하나였고, 목표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어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는 전문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바로 그녀의 남편 강태식이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정보들이 분류되기 시작했다. 탈세, 뇌물 불법, 비자금 조성, 경쟁사 사찰, 심지어는 건설 현장의 안전규정 위반을 묵인한 정황까지. 대진건설은 겉보기에는 번듯한 우량 기업이었지만 속은 온갖 비리로 썩어 문드러진 범죄 집단에 가까웠다. 민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 파일에 주목했다. 특히 태식이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자금이 몇몇 정치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흘러 들어간 기록.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점이었다. 민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5년 만에 되찾은 일이었지만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명확한 계획과 냉정한 분노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금속 상자에서 꺼낸 또 다른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개발한 최신형 해킹 툴과 추적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증거를 조작하고 덫을 놓고 사냥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시간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순종적인 아내 한민서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혹한 전략가 은월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강태식이 가진 모든 것을,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빼앗을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서 5년의 세월과 자존감을 빼앗아갔듯이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한민서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다. 아침이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돌아온 남편의 옷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도 차가운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식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길들여진 애완동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작전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날 새벽 은월의 방에서 민서는 수십 개의 가상 서버와 프록시를 경유해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세탁했다. 최종 IP 주소는 남미의 한 작은 나라 인터넷 카페의 공용 컴퓨터로 설정되었다. 그녀는 마치 내부 고발자처럼 조심스럽고 불안한 어조로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국세청 특별조사국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대진건설이 지난 2년간 유령회사를 통해 건설 자재 비용을 부풀려 거액의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민서가 확보한 수많은 비리 증거들 중에서 가장 가볍고 꼬리를 잡히기 쉬운 사안이었다. 이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적의 방어 태세를 확인하고 내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 타격이었다. 그녀는 조작된 회계장부 파일 몇 개를 첨부한 뒤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모든 접속 기록과 캐시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국세청 조사관들이 대진건설 본사에 들이닥쳤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그들은 회계팀과 재무팀을 급습하여 모든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 대진건설의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태식은 폭풍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함을 질렀다. 젠장 어떤 놈이야.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민서는 막 저녁 식사를 차리던 중이었다.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태식의 신경을 긁었다. 무슨 일 회사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 국세청 놈들이 들이닥쳐서 다 들쑤셔놨단 말이야. 내부자 소행이 틀림없어. 내가 반드시 그 배신자 쥐새끼를 찾아내서 갈아 마셔버릴 테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관찰했다. 동공의 움직임,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특정 단어를 말할 때의 목소리 톤 변화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누가 그런 짓을, 회사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민서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원망이 바닥에서 원망 없는 놈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야.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해. 우리가 유령회사를 통해 비용 처리한 건 김 이사랑 나, 그리고 아버님밖에 모르는 일인데. 젠장 김 이사 그 영감탱이가 뒤에서 장난질을 쳤나. 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목표물이 미끼를 물었다. 민서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는 정확히 태식의 의심을 내부로 향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의심하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네, 아버지. 아닙니다.
아직 내 김 이사를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태식은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당장 김 이사부터 내치라고 하시는군. 20년이나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말이야. 증거도 없이 그냥 꼬리 자르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허무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가 김 이사를 동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몇십억이면 막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군. 그는 민서가 따라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았다는 듯 민서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당신은 뭐 하는 여자야? 남편이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저녁밥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래서 집에서 노는 여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회사 일에 대해 뭘 알기나 해. 그냥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조용히 살아. 그게 당신의 역할이니까. 또다시 시작된 폭언. 하지만 이번에는 민서의 마음에 어떤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속으로 조용히 그의 심리 상태를 기록할 뿐이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유형. 자기애적 분노 표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공포감의 발현. 미안해요. 저녁 준비해뒀으니 식사부터 하세요. 민서는 모든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평온함이 태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민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홧김에 손으로 흐트러뜨렸다. 밥,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치워. 따뜻했던 음식들이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서 엉망으로 뒤섞였다. 5년 전의 민서였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엉망이 된 식탁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바로 치울게요. 그녀는 묵묵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식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그는 이 집의 왕이었고 아내는 그의 발밑에 있는 존재였다. 그는 만족하며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은 주방에서 민서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서재에 굳게 닫힌 문을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강태식.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지옥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 첫 번째 타격은 성공적이었다. 적은 혼란에 빠졌고 내부 균열이 시작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더 깊고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두 번째 타격을. 국세청 조사는 강태식에게 수십억 원의 추징금과 20년 직위 임원을 잃게 하는 상처를 남기고 마무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큰 위기를 넘긴 듯 보였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진짜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신뢰라는 기반에 생긴 첫 번째 금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어 쐐기를 박을 차례였다. 민서의 두 번째 작전은 강태식의 정신을 흔드는 심리전이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태식의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즉 그의 여자들과 그의 가족 관계를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태식의 숨겨진 여자 배우 지망생인 오세아였다. 민서는 이미 태식이 오세아에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고가의 선물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오세아는 태식의 부와 권력을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만큼 독점욕과 질투심도 강했다.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민서는 며칠간의 미행과 감시 끝에 태식과 오세아가 자주 만나는 비밀스러운 와인바를 알아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평범한 주부처럼 변장하고 그 와인바를 찾았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다른 손님이 분실한 것이라며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커프스 버튼 한쪽을 슬쩍 손에 넣었다. 그것은 태식이 절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의 물건이었다. 그날 밤 태식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그가 벗어놓은 외투를 정리하는 척하며 민서는 그 커프스 버튼을 외투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떨어뜨렸다. 마치 다른 여자와 급하게 옷을 입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도록. 예상대로 며칠 뒤 집안에 폭풍이 몰아쳤다. 태식은 이른 저녁부터 잔뜩 인상을 쓴 채 돌아왔다. 그의 뺨에는 희미한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찬물을 들이켜며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다가갔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 신경 꺼 미친년 때문에 골치 아픈 일 좀 있었으니까. 그가 말한 미친년이 오세아라는 것을 민서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커프스 버튼의 주인을 캐묻는 오세아와 영문도 모른 채 변명해야 했던 태식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불보듯 뻔했다. 태식은 결백을 주장했겠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태식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의 관계였다. 강 회장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로 아들인 태식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문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었다. 그 미묘한 불신의 틈을 파고들어야 했다. 민서는 대포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몇 개를 준비했다. 그리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년 남성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강 회장이 혼자 사무실에 있을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전화를 걸었다. 강태식 이사님 개인 비서실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강 회장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나 강 회장이네만. 누구신가? 민서는 당황한 척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번호를 잘못 태식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진하시는 제주도 리조트 부직원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강 회장이 무언가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제주도 리조트 부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름이었다.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이제 아들놈이 내 뒤에서 몰래 무언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하게 되면 태식이 회사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작은 돌멩이 2개를 던졌을 뿐인데 강태식이라는 연못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부쩍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감시 어린 눈초리에 시달렸고 밖에서는 오세아의 끊임없는 의심과 추궁에 피로해했다.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집은 그에게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민서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었다. 당신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님께 꾸중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듯 물으면 그는 마치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냥 입 다물고 밥이나 차려. 그는 자신이 던진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물고기와 같았다. 민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보았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의심과 불안이다. 그녀는 태식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주변의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거실에서
강민아와 통화하는 태식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다. 네가 뭘 안다고 아빠 편을 들어. 오빠를 믿어야 할 거 아냐. 됐어. 너랑 말해봤자 뭐해. 끊어. 가족과의 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태식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더 깊은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 적이 누구인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설마 하니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순종적인 아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켜는 남편의 불안한 뒷모습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정신적인 방어벽은 이제 거의 허물어졌다. 이제 곧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 앞에서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혼자 서게 될 것이다. 민서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다음 장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강태식의 정신이 의심과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민서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심리전으로 적의 방어 태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으니 이제는 성벽 자체를 파괴할 시간이었다. 그녀가 지난 몇 주간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들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대진건설이 최근 몇 년간 시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용 빌딩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 원본과 그들이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조작한 보고서 사본 그리고 기준 미달의 값싼 중국산 철근과 시멘트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재 수입 계약서 및 내부 회계 자료 일체였다. 더불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고위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흘러 들어간 해외 계좌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세나 비자금 조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수천 수만 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악의 범죄였다.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진건설은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민서는 이 폭탄을 터뜨릴 사람으로 한 명을 점찍어 두었다. 과거 국정원 시절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몇 번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었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진철이었다. 그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근성으로 언론계에서 불독이라 불리는 사나이였다. 청탁이나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의 성정을 민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복잡한 우회 경로를 통해 김진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과거의 인연이 당신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내일 자정 남산공원 두 번째 벤치 아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다음 날 밤 민서는 평범한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어둠 속에서 김진철 기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USB 메모리 스틱을 찾아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USB 안에는 그녀가 정리한 모든 핵심 증거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김진철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그는 즉시 보도팀을 소집했고 48시간 동안의 철야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틀 뒤 저녁 9시 종합뉴스 시간 TV 화면에 김진철 기자의 비장한 얼굴이 나타났다. 단독 보도입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대진건설이 최근 완공한 다수의 대형 건축물에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인 뇌물이 건네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건설사와 공무원들의 위험한 거래 그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가 시작되는 순간 강태식의 펜트하우스는 얼어붙었다. 마침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대진건설의 로고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그리고 민서가 제공한 자료들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태식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인 강 회장 회사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지금 막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보도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대진건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의 댓글이 초 단위로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살인기업. 당장 대진건설이 지은 아파트 전부 재조사해라. 저런 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대진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회사의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진행 중이던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협력사들의 통보가 빗발쳤다. 은행들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강 씨 일가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모래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민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정갈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핏발선 눈으로 거실을 서성이던 태식이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 당신은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긴 게 안 보여. 민서는 조용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차분한 대답에 태식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일종의 위화감, 혹은 아주 희미한 공포감이었다. 하지만 곧 이성을 잃고 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녀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뉴스에서는 검찰이 대진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초췌한 얼굴로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서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폭풍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강태식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다. 강태식의 세계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다. 대진건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다. 강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태식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매일같이 검찰청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리고 또 물려받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그는 파산했다. 모든 개인 자산은 동결되었고 남은 것은 이 텅 비고 적막한 펜트하우스뿐이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은 온통적으로 변해 있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쳤고 길거리에서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그날 밤 강태식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온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더 이상 말쑥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패배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집안은 어두웠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등지고 소파에 한민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태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꼴 좋다. 태식은 현관에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울음처럼 들렸다. 다 끝났어. 전부 다 망했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태식의 신경을 거슬렀다. 민서는 그녀는 뿌리도 게이섭세. 그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위로 한마디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을 하길 바라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태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로 다가왔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재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래,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그의 비뚤어진 분노는 마침내 가장 손쉬운 먹잇감인 민서에게로 향했다. 너야,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너 같은 근본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들인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고. 넌 불행을 몰고 오는 재앙 덩어리야. 태식의 폭언은 5년간 민서가 수없이 들어왔던 레퍼토리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것은 달랐다. 과거의 폭언이 지배자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오늘의 폭언은 패배자의 발악에 가까웠다. 민서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한 모습이 태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경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웃어, 지금 네가 날 비웃는 거야.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태어난 건데? 왜 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도 같이 비참해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거 아냐. 그는 울부짖으며 민서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숨결에서 풍기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민서의 얼굴에 닿았다. 내가 오늘 너한테 가르쳐 주마. 내까지 게 감히 누굴 동정하고 누굴 경멸하는지. 내년에 그 건방진 표정을 박살 내주겠어. 그 순간이었다. 강태식은 이성을 잃고 손을 뻗었다. 그의 거칠고 두툼한 손이 한민서의 가녀린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다. 아니, 그녀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는 민서를 소파에서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민서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세게 밀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서의 등이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혔다. 오늘 내가 내 버르장군 머리를 고쳐주겠다. 태식은 그녀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지난 5년간 그는 수없이 많은 말로 그녀를 때렸다.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민서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민서의 눈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멱살을 잡힌 채 벽에 밀쳐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이완되어 있었다. 그녀의 뇌는 초고속 컴퓨터처럼 상황을 분석했다. 남편과의 거리 30cm. 상대는 만취 상태로 균형 감각이 저하됨.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어 중심이 불안정함.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어. 우측 상단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 급소는 명치 턱 관자놀이.
제압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 3초. 강태식은 알지 못했다. 그가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상대가 가녀린 아내가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가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태식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찰나. 한민서의 세상은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눈앞에 남편 광기에 찬 그의 눈동자 역한 술냄새 벽에 부딪힌 등의 차가운 감촉.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분석되는 데이터 값으로 변환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공포에 질린 희생양일 터였다. 하지만 그의 소나기에 잡힌 민서의 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쇠약한 아내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 완성된 반응하고 반격하기 위한 완벽한 무기였다. 변화는 눈빛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순종적이고 공허했던 눈동자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대를 오직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인식하는 특수요원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강태식은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내의 눈빛이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섬뜩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뇌가 그 위험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기도 전에 민서의 몸이 움직였다.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빨랐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태식의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가볍게 감쌌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뒤쪽의 특정 혈점을 정확하고 강하게 눌렀다.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태식의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크악!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소나기의 힘을 풀었다. 둘째, 그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민서는 풀려난 몸을 살짝 비틀며 태식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손날 형태를 만들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강한 충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당한 태식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다. 커. 태식은 숨을 쉬지 못하고 상체를 숙였다. 그의 눈이 충격과 고통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셋째, 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를 숙인 태식의 오른팔을 그대로 잡아채 자신의 어깨 위로 넘겼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전형적인 유도 업어치기 기술이었지만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했다. 거구의 태식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무력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울렸다. 태식은 엄청난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갈비뼈 몇 개가 부러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서는 확인 사살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태식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목을 꺾어 등 뒤로 고정시키는 관절 기술을 걸었다. 아악, 팔 부러져. 태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민서는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남편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식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누구야 너? 너 대체 누구야? 민서는 대답 대신 자신이 잠들어 있던 가장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태식은 부러진 듯한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낮고 작은 금속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태식의 얼굴 옆으로 던졌다. 나스. 태식은 떨리는 눈으로 신분증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한민서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은 지금 눈앞의 그녀와 똑같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혀 있는 글자, 국가정보원 특수임무팀, 한민서. 태식의 뇌가 정지했다. 국가정보원 특수임무팀 코미디 같은 단어들의 조합이 그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다. 그때 민서가 그의 머리 위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조소가 섞여 있었다. 강태식 씨 궁금한 적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당신 같은 남자와 5년이나 살아줬는지. 태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늘 조용했던 아내, 늘 순종적이었던 아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아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자신은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광대에 불과했단 말인가. 내 코드네임은 은월 인류이야. 민서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기억해둬. 내 남은 인생을 악몽으로 만들어줄 이름이니까. 공포. 태식은 난생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맞는 것의 고통이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감각.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온 재앙 그 자체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식의 귀에는 은월이라는 단어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부러진 듯한 팔의 고통과 온몸을 덮친 충격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자신의 처형인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한민서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리고 끊겼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과거 국정원에서 그녀의 직속 부하이자 가장 신뢰했던 팀원 현재는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우 검사였다. 그녀가 이 모든 계획을 시작하며 유일하게 연락을 취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은월, 목표물 확보, 최종 단계 실행해. 알겠습니다. 5분 내로 진입하겠습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5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뭘 실행한다는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그녀에게 강태식은 이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사건일 뿐이었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였다. 쾅! 강력한 파쇄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견고한 현관문이 안쪽으로 뜯겨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대검찰청 특별수사팀 요원 1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장악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태식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강태식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경찰도 아니고 검찰 특수부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가정폭력 신고를 한 건가 하지만 저들은 가정폭력범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태세가 아니었다. 마치 국제 테러리스트라도 잡으러 온 것 같았다. 그때 요원들 뒤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바로 조인우 검사였다. 그는 먼저 창가에 서 있는 민서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민서를 은월이라고 부르는 대신 국정원 시절의 호칭인 선배님으로 불렀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인우는 시선을 바닥의 강태식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들고 기계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강태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뇌물공여, 특경법 위반, 강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회사의 범죄 때문이었다. 어떻게 누가 내부 자료는 전부 파기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맞췄는데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단 말인가. 그의 떨리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민서에게로 향했다. 창가에 선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 조인우 검사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요원 2명이 다가와 강태식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태식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너의 지옥이다. 강태식과 특수팀이 사라지자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엉망이 된 것일 부서진 현관문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인우 검사는 떠나지 않고 민서에게 다가왔다. 지난 5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아니, 필요한 시간이었어. 민서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더 꺼내 조인우에게 건넸다. 강 회장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마지막 자료다. 이걸로 강 씨 가문은 뿌리째 뽑히게 될 거야. 조인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USB를 받아들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선배님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민서는 아니, 은월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 그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피 묻은 손을 씻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려 했던 오만함에 대한 대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악은 심판을 받았고 정의는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식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민서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 강태식 일가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한민서가 조인우 검사에게 넘긴 마지막 USB는 결정타였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십 년간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해온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진건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정경유착 게이트로 확대되었다. 관련된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강씨 가문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쳤다. 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태식 역시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부자는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로 전락했다. 대진건설은 결국 파산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 후
피해자 보상과 국고, 환수를 위해 헐값에 매각되었다. 강씨 일가의 모든 재산 역시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다. 그들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던 강남의 호화 저택도, 별장도, 슈퍼카 컬렉션도 모두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경매에 넘어갔다.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식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기에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민서는 위자료를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결혼 생활 5년간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재산 분할 권리만을 주장했다. 강씨 일가의 재산 중 범죄와 무관한 합법적으로 형성된 극히 일부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강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공포와 애원만이 가득했다. 그는 민서를 보자마자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쳤을 때 두 사람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다. 강태식에게 남은 것은 교도소에서의 긴 수감 생활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뿐이었다. 민서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강민아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구속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자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강민아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백과 옷들은 사치품 압류로 모두 빼앗겼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어느 날 민서는 카페 창가에 앉아 우연히 길을 지나는 강민아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옷을 입은 채 넉나간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한때 민서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에는 이제 깊은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경멸과 오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 몇 주 후 펜트하우스의 모든 가구가 정리되고 텅 비게 되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5년간 그녀를 가두었던 화려한 감옥.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모든 것을 정리한 민서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교회의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 석자와 함께 사랑하는 딸을 언제나 지켜보며 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이제는 와인 얼룩 대신 자신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을 그 원피스를 곱게 태워 이곳에 함께 묻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민서는 비석 앞에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고 사들고 온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나왔어.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차가운 복수의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는 않았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평온했다. 나 이제 자유로워졌어.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치 어머니에게 다짐하듯이. 그때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따스한 햇살 한 줌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한민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하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비석을 한번 쓸어보고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지 않았다. 오직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세상은 대진건설 게이트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강태식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 갔다.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하도 소리가 나른한 오후를 채우는 작은 책방 카페에서 한민서는 앞치마를 두른 채 원두를 갈고 있었다. 그녀의 카페 이름은 은월서재, 인예쇼자이. 자신의 과거 코드네임을 따왔지만 이제 그 이름에서는 피비린내 대신 향긋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가끔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주된 손님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 조용하고 상냥한 카페 주인을 좋아했다.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내려주는 커피가 맛있고 그녀의 미소가 따뜻하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사장님, 여기 라떼 한 잔 더요. 단골인 동네 청년의 외침에 민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순종을 강요당하던 아내의 무표정도 복수를 계획하던 특수요원의 냉혹함도 없었다. 그저 평온과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온화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녀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떠올리곤 했다. 후회는 없었다. 그것은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국가의 비밀병기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한민서 그 자신이었다. 카페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찍은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과거의 은월 인예, 이 숨겨진 달이었다면 이제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달이 되어 자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폐허 위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피워내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갓 내린 따뜻한 라떼를 들고 손님에게 가져다 주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되찾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평화였다.